또 생각 없이 한 작은 선택이 정말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불운이 닥쳐오기도 하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과 동물이 좀 건강하게 공생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따지고 보면 지금 중년인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또 늙어가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술떡승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읽은 책 문학 1권, 비문학 2권, 총 3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의 파이아키아에서 이 3월 이달의 책으로 꼽아주셔서 장바구니에 담아뒀었는데, 저희 구독자님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바로 구매해서 읽게 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지난주 주말 오전에 읽기 시작했다가 다른 책은 진짜 하나도 손도 못하고 그날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이 내용도 너무 좋지만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안 읽고는 못 읽을 정도여서 이 하루 만에 완독을 했는데, 오랜만에 좀 스토리에 푹 빠져서 이렇게 읽은 책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공간적 배경은 미국 남서부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이올라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주인공이자 화자인 빅토리아는 이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다정한 사촌 오빠, 이모를 잃고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툭하면 사고를 치는 남동생 세스, 세계 2차 대전에 징집됐다가 이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이모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빅토리아는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의 부재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 복숭아 농장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사고문체 동생까지 챙기면서 살고 있는데,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이 가정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이 가사일과 돌봄을 도맡아 하는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소설의 시작은 포커장으로 동생을 잡으러 가는 길에 이 빅토리아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남자는 빅토리아에게 여인숙으로 가는 길을 물어요. 이 빅토리아는 이 남자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 남자는 윌스 문이라고 하는 이 인디언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우연히 가는 길이 방향이 같아서 이 남자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인숙에 이제 도착을 해서 헤어져야 되는데, 잠깐 걸어오는 그 사이에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다정함, 따뜻함,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번역가님은 이 빅토리아의 이런 마음,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에게서 좀 따뜻함과 다정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여인숙에 도착해서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의 마음을 좀 바장인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거든요. 쩍쩍 갈라진 문간을 선 채 그와 함께 바장이는 내내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레고 뛰더라고요. 이 우연히 낯선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기 전에 좀 바장이는 마음. 빅토리아는 아이올라라는 마을과 남자들과 구성된 가정에 속박되어 있었지만, 이 바장이는 마음을 시작으로 속박을 뚫고 세상 밖으로 이 주체적으로 나와요. 이 책은 크게 3가지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윌스 문은 인디언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디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전이라는 비하적인 언어를 듣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고 도둑으로 몰려서 외딴 산막으로 피신을 하는데, 윌스문과 빅토리아가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이 복숭아 수확 시기와 맞물려서 펼쳐져요. 우리는 왜 소설을 읽으면서 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예상되는 스토리들, 이런 게 있는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빅토리아가 윌스문을 따라 마을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좀 스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윌스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임신을 해요.
두 번째는 빅토리아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윌스문이 피신해 있던 외딴 산막으로 가출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막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가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빅토리아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면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가 이 땡검서를 위해 아이 올라마를 수몰하게 되는 이야기와 함께 펼쳐져요. 이 소설의 매력은 스토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줄거리를 모른 채로 읽으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저는 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좀 살면서 사소한 작은 일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한 작은 선택이 정말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불운이 닥쳐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고,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고, 또 내 선택에 책임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느끼기도 했고,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로 상처를 입더라도 늘 다시 일어서는 자연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파도에 맞서서 내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게 삶이라는 용기를 좀 얻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되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는 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잘 읽은 소설이었고,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평이 많은데, 저는 읽으면서 좀 스토너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진짜 너무 잘 읽은 소설이었어요. 소설은 결국 이야기잖아요. 이런 소설의 이야기의 매력에 한번 좀 빠져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윤진형 교수님의 돼지복지입니다. 윤진형 교수님은 이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시고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박사, 핀란드 동물복지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도 하셨고요. 프레리 양돈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동물복지 축산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라고 하세요. 책의 시작에서 윤진형 교수님은 우리는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채소와 과일을 선호하면서 좀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는 왜 무관심한지를 묻거든요.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라면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도 당연히 원산지, 신선도, 친환경, 무항상제 등 최소한의 항목은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어떻게 키워지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식재료를 구입할 때와 달리 불편한 감정을 마주해야 하기에 더욱 쉽게 외면한 것이 아닐까? 전 세계 육류의 소비량이 꾸준히 급증하면서 사람들은 더 값싸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대식 생산 시스템, 이 공장식 축산이 도입하게 됩니다. 이 공장식 축산은 온도, 습도, 환기조절이 최적화된 시설에서 자라고, 또 영양소가 골고루 배합된 사료를 먹으면서 돼지들이 자라지만 이 돼지들의 복지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건강한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임신한 돼지들은 이 자기 몸에 꼭 맞는 철제 케이지 안에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서 사육이 되는데, 이런 방식을 스톨 사육이라고 하고 2020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사용이 금지됐거든요. 기존에 이 방식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이제 2029년까지만 이 스톨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들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이 분만틀로 이동을 하는데, 분만틀 역시 좁은 케이지로 되어 있어서 앉고 일어서고 눕는 자세만 겨우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아기 돼지들이 태어나고 나면 이 아기 돼지들이 엄마 돼지에게 깔려서 압사하는 사고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사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분만틀을 출산 효과제도 사용하는데, 이 분만틀 자체가 그것보다는 좀 관리가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돼지들이 분만틀 안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젖꼭지를 드러내놓고 누워있으면 새끼 돼지들이 와서 엄마의 젖을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먹는데,
이 젖꼭지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물어야 엄마 젖꼭지가 상처가 나지 않는데요. 근데 엄마 자체가 불편하게 누워있고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든 그거를 먹으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이 젖꼭지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아기 돼지의 송곳니를 태어나고 나면 자릅니다. 엄마 젖꼭지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아기 돼지들이 서로 젖을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누워있는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하듯이 꼬리 물기를 하기 때문에 아기 돼지가 태어나면 이틀에서 3일 안으로 돼지 꼬리를 자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송곳니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를 때도 마취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윤진영 교수님은 핀란드에서 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돼지들도 분명히 송곳니를 뽑거나 꼬리를 자르거나 할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돼지를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도구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윤진영 교수님은 핀란드에서 동물복지를 공부하면서 이 동물복지 농장들에서 하는 연구에 참여를 하는데 동물복지형 농가들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분만틀이 아닌 개방형 분만사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엄마 돼지가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좀 넓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돼지들의 본능대로 둥지짓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푸라기, 톱밥, 나뭇가지, 신문지 등을 분만사에 깔아줍니다. 동지짓기 행동은 엄마 돼지가 임신을 하면 이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나 지푸라기를 이렇게 긁어 모아갖고 집을 짓는 행위를 하는 행동인데요. 이 동지짓기 행동을 통해서 옥시톡신과 프로락틴이 증가하면서 모성 능력이 좋아지고 분만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성 능력이 좋아지면 아기 돼지가 태어나더라도 엄마 스스로가 이 아기들이 자신의 몸에 압사되지 않도록 더 조심을 한대요. 그런데 이 분만틀을 사용하는 국내 대다수 농가는 엄마 돼지가 이 분만틀이 좁아서 둥지짓기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시톡신을 약품으로 주입을 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이유로 이 엄마 돼지의 본능적인 행위를 막고 호르몬을 대체할 약물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핀란드의 동물복지형 농가는 엄마 돼지의 동물짓기 행동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 돼지를 출산하고 모성 본능에 의해서 아기 돼지들을 엄마 돼지들이 더 안전하게 키우고 또 아기 돼지들도 셀터라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라면서 엄마 돼지의 젖을 잘 물 수 있어서 송곳니를 자를 필요도 없고 또 서로 경쟁하는 것도 줄기 때문에 꼬리를 굳이 자를 필요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이 돼지 꼬리 자르기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동물복지가 유럽이 정말 한참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 공장식 축산에서 돼지들을 몰아넣고 키우다 보니까 인수공통 합병증에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아프지 않은 돼지들에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생제를 투약하거든요. 건강한 돼지들이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또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2019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동물들의 항생제 내성균을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류를 소비할 때 좀 깨끗한 포장지에 쌓여서 마트에 진열된 것만 봐요. 그 이면에 우리가 소비하는 돼지나 다른 축산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좀 눈을 감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윤진영 교수님이 돼지복지를 통해서 동물의 본능대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고 또 소비자가 동물복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좀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를 바란다고 하시거든요. 동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참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육식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면 좀 대중적이지 않고 윤진영 교수님은 우리 축산농가가 돼지를 키우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돼지들의 복지도 챙기고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도 좀 건강한 먹거리, 육식을 하더라도 좀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과 동물이 좀 건강하게 공생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정말 돈은 되지 않지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런 좋은 사람도 많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책은 김순옥 작가님의 초보 노인입니다. 이 책은 브런치부 수상작이라고 하는데 이 60대인 저자의 노년기 생활탐구 보고서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저자와 남편은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꿈꾸고 이 전원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주하고 6개월 만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전원주택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맞춰서 구하다 보니까 우연히 실버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실버 아파트는 60세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하루 3끼 식사를 제공을 하고요.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 운동시설이나 사우나 같은 것들도 이제 단지에다 구비되어 있고 종합병원도 근처 가까운 데 있고 또 뭐 바둑이나 체스, 서예를 비롯한 이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 노인들이 서로 이웃이 되어서 뭐 함께 즐겁게 늙어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저는 입주를 하고 나서 바로 입주를 후회하기 시작하는데 입주 3년 만에 결국 이사를 나오긴 하거든요. 이 저자는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이 실버 아파트에서 이 노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 실버 아파트의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돼요. 실버 아파트는 다른 세계였다. 실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그냥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산다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예습이 필요한 일이었다. 난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덜컥 실버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 그렇게 자충우돌 고군분투의 삶이 시작되었다. 책은 크게 실버 아파트의 입주기와 관찰기, 노년에 접어든 일상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책은 3부로 되어 있어요. 실버 아파트에서 노인들을 관찰하면서 이 저자는 노인들이 이 노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3년을 거주하면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노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각자의 사연과 성향과 다른 삶으로 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도 이 노년의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돼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노년은 언제부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60대를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젊은 감이 있고 지하철 무임 승차권이 나오는 65세를 노년이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전에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게 세대를 꼭 구분해야 할까? 뭐 중년, 노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나? 저는 따지고 보면 지금 중년인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또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권 없이 뭐 노년이다, 중년이다, 청년이다 나누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닌 것처럼 노인 역시 다 같은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각자의 전체성을 존중해주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고요. 이 청년일 때도 뭐 중년일 때도 노인이 돼도 나는 그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는 거, 나이 들어가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고요. 저도 나이가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50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나 이렇게 내가 많이 늙고 있구나. 저 머리 보시면 흰머리가 천진데요. 나이 들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노년에 대한 예습 준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책 너무 재밌고 유쾌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저희가 좀 무거운 책 읽기 힘드시잖아요. 여름에 좀 가볍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에세이였어요.
지금까지 6월 27일부터 7월 3일에 읽은 책 3권 소개해드렸고요. 여름에는 책이 잘 안 읽히는 계절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원한 카페나 도서관에 앉아서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무겁거나 두꺼운 책 말고 좀 가벼운 에세이나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어도 너무 좋은 계절일 것 같아요.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즐겁고 행복한 독서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